반갑습니다.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로 이제 조제의 개념, 이게 제조하고 구별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조제를 준비하는 행위인 예비 조제,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약사님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그 조제를 보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자격 조제가 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또 처방 전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 약사의 확인 의무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 하나 봐볼까요? 자, 약국이 한가한 틈에 전산 직원에게 시럽제를 덕용 포장, 큰 포장 1리터에서 10ml씩 조제용 시럽병에다가 소분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건소 직원이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이 경우에 전산 직원이 무자격 조제를 한 것으로 봐서 약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제의 개념은 약사법 제2조에 되어 있는데요. 조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에서, 이 정의에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의약품 정제를 조제할 때는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오잖아요. 의약품이 나오면 이것을 배합하는 것들을 당연히 조제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특이하게도 한 가지 의약품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의약품을 소분하는 경우, 덜어서 주는 것도 역시 조제 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더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과 처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안과 처방전 나오면 그냥 안과나 뭐 피부 같은 경우에 그 약 하나를 그냥 집어주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심지어는 소분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이게 처방전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도 조제에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제와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제조가 있어요. 조제를 거꾸로 하면 제조가 되는데 한자는 달라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조는 뭐냐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조제하고 제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조는 이 약을 만들었는데 누가 쓸지 알고서 누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누가 쓸지 모르지만은 누군가 일정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투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행위가 제조인 반면에, 조제는 어떤 사람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과 일반의 차이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제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한약 있잖아요. 한약 같은 경우에 뭐 무슨 탕 하면은 몇 가지 생약 제제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탕제로 만들어서 뭐 달여서 먹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판례를 보면 조제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사가 환자의 용태를 듣고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행위, 이건 봐서 이제 진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를 환자한테 물어보고, 이게 무슨 증이네 하고 하면서, 무슨 탕을 처방해야 되겠다 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진단적 행위를 하고서, 원래 한약사나 한약 조제 약사 같은 경우에는 백방의 범위 내에서는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백방의 범위를 넘어서는 약품을 처방해서 조제를 하게 된다 치면은 이것은 한약사일지라도 무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약 조제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백방의 처방의 범위 내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데, 환자들이, 자, 이 경우에 이제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고 치자고요. 직원이, 자, 했다고 치면은 환자로부터 내가 이러저러하게 무슨 한약제를 구입해가지고 몇 개를 수량까지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한 그대로 한약을
배합을 해서 탕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파우치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주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을 한약사가 아닌 자가 종업원이 했었다고 치면 이게 무자격 조제냐라고 했었을 때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단을 하지 않고 처방 기초로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 역시 특정 환자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목적으로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약사가 아닌 직원이 이런 일련 행위를 다 했었다고 친다면은 무자격 조제에 해당하게 되겠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종합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데 항생물질이 나오는데 처방이 이게 수량 용량이 엄청 미량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실업자는 뚝뚝 그냥 대충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용량이다 보니까는 요게 저울로 재고 어쩌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는 처방이 나와서 조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미리 요렇게 처방이 나올 것들에 나오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또 약속된 처방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측량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일반적인 널리 있잖아요. 우리 병원을 방문한 환자 이외의 사람들한테 팔려고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제조도 아니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환자 처방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누군가의 환자 처방이 나올 거지만 당장은 특정 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고 질병도 특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조제의 예비 행위 내지는 예비 조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이렇게 본다 치면 어때요? 그래서 이것은 조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치면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 아닌 자가 조제가 아닌 조제 예비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자격 조제가 아닌 거죠. 비록 무자격자일지라도 조제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 약사법에서는 조제 예비까지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조제를 해야지 처벌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약국에서도 이 종합병원처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근처에 특정 의료기관들에서 처방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와요. 뭐 치과 같은 경우는 뻔하지 않으면 항생제에다 소염제에다 위장약 이 정도 몇 처방에 뻔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는이 그 틈에 미리 좀 조제를 예비적으로 뻔한 약속 처방이니까 이 부분들이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은 바로 이 개념대로 하다 치면 조제 행위가 아니에요. 예비 조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는 꼭 약사가 아니더라도 전산 직원한테 그런 행위를 하라고 했다고 친다면은 요것은 무자격 조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조제 예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약사법에는 시행규칙의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에 보면은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은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소염제랑 항생제랑 위장약을 미리 세 전씩 한 포 단위로 이렇게 섞어서 이거 보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비록 무자격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섞어서 보관하는 행위가 되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근데 다행히 요것 위반했다고 해서 약사법에서는 1차 위반 시에는 그냥 시정명령을 내린 정도로 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봐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조차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실업제라든지 연고제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큰 포장해서 작은 포장으로 덜어놓는 행위 있죠. 이런 행위는 섞어서 보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점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약사법에서 이제 무자격 조제와 관련해서 한번 봐볼게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약사하고 한약사일지라도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조제를 할 수 있어요.
즉 이거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약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하고 한약 제제, 한약사 같은 경우 한약과 한약 제제에 대해서 범위에서만 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위반했었을 때 형사처벌 조항도 있지만 일단은 행정처분으로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자격 조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통 약사가 아닌 전산 직원이라든지 뭐 조제 보조원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분들이 뭐 전적으로 조제를 했다 치면은 당연히 무자격 조제가 되겠죠. 조제 행위를 일련의 행위를 다 했다 치면은. 근데 이제 조제 행위 일련의 과정 중에 일부에 관여한 경우 있잖아요. 관여한 경우에 이걸 무자격 조제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때 법원 예전에 이제 제가 맡았던 사건에 나왔던 판결에서는 좀 일정한 하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행위를 육체적 작업 있잖아요. 이렇게 분포하는 행위, 뭐 더는 행위, 이렇게 뭐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조제와 관련 일련된 그 육체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런 물리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조제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약품의 종류랑 투약 방법이 적절한지, 또 의사의 처방이 혹시 배합금기나 뭐 연령금기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뭐 확인 의무와 관련된 거죠. 의문난 점, 또 대체 조제가 가능한지 이러저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제 행위에서 비록 육체적인 작업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지라도 이런 의사결정적인 요소를 지배하는 것이 약사였다고 친다면 이건 무조건 무자격 조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사건에서는 일단 처방전을 수령해서 검토한 것은 검토를 약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작업 있잖아요. 앞에 의사결정적인 요소를 약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이 처방전에는 실업제만 처방이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막 가루약 처방도 하고 정제 처방이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왔어요. 이 처방전의 일부인 실업제에 대해서만 이 전산 직원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약사가 그 조제 보조원 있잖아요. 전산 직원하고 바로 같은 조제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럽 따라라고 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내가 A 시럽을 따라고 했는데 제가 B 시럽을 따르고 있거나 A 시럽을 10ml 따라고 했는데 20ml 따르고 있는지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조원 행위는 아까 그 연습 문제에 나왔듯이 큰 포장에서 작은 포장으로 옮기는 소분 행위로 이건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원의 소분 행위는 실제로 약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보조원 행위는 약사가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약사의 조제 행위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사밖에 없잖아요. 뭐 조제 보조원 이런 제도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러면서 보조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하나 참고로 봐주시면은 그 조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행위 있잖아요. 의사의 관여 없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본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했었을 때 그 사례로는 뭐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사를 놓는 행위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었을 때는 이 의사가 구체적으로 바로 옆에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그 일반적인 묵시적인 지휘 감독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무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의사는 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의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조제 행위를 다 했었다 치면 뭐 당연히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썼냐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냥 처방전처럼 있잖아요. 그 외부로 나간 처방전이 아니라 이런 기록지 같은 데다가 무슨 의약품 몇 미리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처방전 기재된 용법 뭐 종류 수량들 적어가지고 주면 간호조무사가 바로 옆에 있는 약품 그 창고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알아서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쭉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봐서 이것은 무자격 조제다라고 판단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 사례와 이 사례 이제 두 가지를 비춰보면 실제로 무자격 조제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긴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사가 처방전을 직접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나중에 약사는 뭐예요? 조제를 하고 나면 환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을 교부하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복약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약지도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시작과 끝은 약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시작과 끝을 약사가 안 했으면 그건 당연히 무자격 조제가 된다. 그 사이에 이제 얼마만큼 조제 보조 행위가 허용될 것인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같은 조제실 안에 있었다 치면은 무자격 조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약사법에서는 조제 거부를 금지하고 있어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는 다행인 게 판매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제 요구를 받았었을 때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판매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뭐 정당한 이유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료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다른 많은 법률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당한 이유 우리 약사법은 아니지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신고 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해석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이 위헌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의료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떤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이송된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진료를 거부한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수용할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그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약국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처방전에 기재되는 의약품이 우리 약국에 없어. 그러면 그 약이 없으니까 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처방은 이러저러하게 나와 있는데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제형을 변경해 달라고. 분명히 정제로 처방이 나왔는데 그리고 정제로 처방이 나왔고 이것을 가루약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약효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굳이 다 가루약으로 만들어 달라고 뭐 요구를 한다든지 이거 제형 변경도 처방 변경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 약사한테 조제를 할 수 없는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잖아요. 뭐 약사도 사람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생리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급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예전에 환자가 뭐 난동을 부리고 뭐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친다면은 이런 경우는 조제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약사한테 있다는 점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실제로 뭐 우리 약사님들도 그 약국을 개설한 것이 다 의약품 조제하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실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은 그렇지만은 참고할 만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의문점 확인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법이 예전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의심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봤는데 이거 뭐야? 왜 처방전이 왜 이러지? 왜 어린이한테 성인 용량으로 처방이 됐지? 왜 이약이랑 이약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왜 처방이 됐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처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이거 왜 처방 이렇게 했어요? 의사한테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냥 조제를 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조제를 해서 당연히 만약에 약화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죠. 근데 그런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의심 나는 점을 확인 안 하면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사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의심 나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호. 어떤 거냐면 안전성 요소 문제, 의약품 품목 허가 취소된 처방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봤더니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방전만으로는. 세 번째로는 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이 처방에 나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사에게 확인 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치면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의심 나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상적인 용량은 뭐 하루 3번 일에 일정씩 복용하는 건데 이게 뭐 10정씩 됐다든지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5ml 처방이 나왔는데 얘가 뭐 25ml 처방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요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은 의심 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약사의 이 확인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시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의사한테는 당연히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의 기준은 당시 의료행위 행해질 당시에 어떤 그 일반적인 통상적인 의사가 한테 알려져 있는 정도의 상식 있잖아요. 이걸 기초해서 봤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약사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반적인 약사라면 이런 처방이 나왔었을 때 이 처방이 의심이 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라고 했다 치면 약사가 조제하는 데 있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치더라도 면책이 되겠지만 통상적인 약사라면 그런 처방전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치면은 약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보면 뭐 답은 다 나왔죠. 실제로 1리터에서 10ml씩 실업제 처방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점검한 경우 있잖아요. 그 소분한 경우에 만약에 처방전에 따라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어요. 근데 약사가 하나도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약사 출근 전에 무자격자 혼자서 요 행위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정한 그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도 조제 행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처방전에 따라서 했었고 하다 보면 이건 조제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약사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이제 무자격 조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처방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소분을 했다 한다 치면 이건 조제 행위가 아니라 조제 예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자격 조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처방이 나왔고 약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 이런 경우라 치면은 무자격 조제가 아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